퇴직금에 대한 준비는 아직까지도 많이들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퇴직금은 딴 나라 얘기지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좀 다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저희가 임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랑 퇴직금을 수령을 하고, 주주분들은 배당소득을 수령을 한다. 이분들은 퇴직금은 없다.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셔서 굴리신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그것마저도 자금이 있어야, 내가 마지막 보루로 이제 가지고 나온 자산이 있어야지 그 제2의 사업, 제3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보수는 보수계약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다 서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할 수 있을 때 구비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신경을 엄청 쓰셔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부족하세요. 안녕하세요. 싱커벨 심들입니다. 네, 오늘은 임원 퇴직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그 임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랑 임원 퇴직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거 좀 많이 다뤄드렸었고, 상법에 대한 내용들 계속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요즘 이제 대표님들 뵙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일반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보다 낮다는 것도 인지를 잘 하고 계시고, 퇴직금 자체가 분류과세 되면서, 분류과세가 되면서 이제 건강보험료도 조금 없고, 초과되는 부분은 당연히 발생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는 잘 하고 계시는데 퇴직금에 대한 준비는 아직까지도 많이들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금은 딴 나라 얘기지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좀 다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기존에 계속 다뤄왔던 이야기들을 리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임원이랑 주주에 대한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내가 대표고 내가 주주니까 그냥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임원을 구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주주라는 거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주주라는 거는 뭐냐? 예, 임원이라는 거는 뭐냐라는 거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주주는 실제 주인, 뭐 한 사람? 돈 투자한 사람, 돈 넣은 사람. 그게 돈인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어쨌든 이 회사가 굴러가게끔 투자를 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고, 그리고 임원은 이 주주가 우리 회사 잘 부탁해 하고 운영이랑 경영을 위임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주로는 대표님 포함해서 뭐 배우자, 자녀분들,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주주를 꾸리셨어요. 그 중에서 임원을 할 사람은 이 주주 네 분이 다 임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운영을 할 거야 라고 해도 되고, 나는 배우자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 우리 둘이 운영을 할 거야, 그 두 분이 임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는 나는 주식만 가지고 있고 경영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야, 대표나 이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야, 그러면 그 임원분들은 주식은 없더라도 임원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임원 이꼬르 반드시 주주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법인 설립하신 대표님들이 꼭 그거를 일치시키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임원이랑 주주랑 일치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분들이 듣기 편한 이야기로 좀 하면 바지사장, 저희가 경영 CEO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주주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경영 CEO 분들을 둔다 그러면 그냥 그분들은 임원으로만, 내가 경영만 위임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랑 퇴직금을 수령을 하고, 주주분들은 배당소득을 수령을 한다. 이분들은 퇴직금은 없다. 그래서 내가 대표고 주주다. 그러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요거 세 개를 다 받아가시는 형태가 될 거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경영이랑 주체를 확실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임원은 이사회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주는 주주총회를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결사항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고,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고 나왔다고 했죠. 네,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퇴직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표님들 만나보면 연령대별로 퇴직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시거든요. 네, 일단은 한 20에서 30대 분들은 내가 지금 설립 막 했고 갈 길이 구말린데 무슨 퇴직이야. 퇴직이 웬 말이냐. 이런 대표님들이 계시고 거의 대부분 이러세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 분들은 이제 좀 법인 좀 안정되고 이제 좀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아직 뭐 퇴직은 멀었지. 대표님 퇴직금 준비하셔야 돼요. 아직 퇴직 멀었는데 아직 신경 쓸 단계 아니다. 60대 정도 되시면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할 거야. 그리고 70대 이상 분들 되시면 뭐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퇴직을 다들 언제 준비를 하고 계시죠? 한 60대 정도 되시면 나 이제 퇴직 좀 준비해 볼까? 퇴직 좀 준비해 볼까라는 얘기는 이제 퇴직금 좀 준비 마련을 해 볼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데, 자, 우리가 퇴직이라는 개념 자체를 내 인생에서, 사업에서, 업무의 퇴직을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일을 그만두는, 진짜 일을 그만두고 그 업무 자체에서 퇴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고착화된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인 퇴직의 의미를 좀 바로 아셔야 돼요. 특히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그 퇴직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퇴직이랑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케이스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신 퇴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법인 하나 설립해서 운영을 쭉 10년, 20년 하다가 내가 이제 그만두는 순간을 퇴직이라고 보통은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막 설립을 했고, 아니면은 나 아직 10년은 더 운영할 건데, 그러면 퇴직하는 그 시점이 아주 멀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한 50대 이상, 60대 정도가 넘어가면 슬슬 해볼까? 퇴직 준비를 좀 해볼까? 요런 이제 개념으로 준비를 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퇴직이라는 거는 법인을 한 2개를 설립하고 있다가 2개 중에서 하나를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하나만 계속 이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것도 퇴직입니다. 예, 법인 2개 중에서 한 곳에서는 퇴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한 곳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제 퇴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뭐 업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법인을 내가 운영을 하다가 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승계를 하거나 뭐 양도를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가 바뀌었다, 임원이 바뀌었다, 뭐 주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됐다. 그렇더라도 이것도 퇴직입니다. 예, 대표님은 법인에서 퇴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자금을 마련을 해놨어야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 모두 퇴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다. 이 퇴직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퇴직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시사하는 게 나오죠. 20대라도 퇴직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다? 해야 된다. 왜? 이 사업을 내가 뭐 50년, 60년 동안 운영을 할 거라 그러면 뭐 그렇다 그러더라도 퇴직금 준비하셔야 되지만 조금 여유 기간이 있으나, 우리가 요즘은 진짜 이 시기들이 워낙 많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한 5년 있다가 정리하시는 대표님들도 있고, 뭐 좀 잘 되면 10년, 20년 하시다가 이제 뭐 매각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뭐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그때 가서 마련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자금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퇴직이랑 실제 퇴직은 일치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퇴직할지는 대표님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가늠은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보통 대표님들 만나보면 대표님 퇴직 언제 하실 거예요? 나 뭐 한 5년 있다가 퇴직할 거지. 근데 계속 저희가 운영하면서 만나 뵙다 보면 10년 됐는데 퇴직 안 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퇴직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퇴직금이라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퇴직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할까? 왜 많은 컨설턴트들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수랑 퇴직금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게 세금이 절세가 많이 됩니다. 지금 당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져가는 거지만 이 부분이 절세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절세 폭을 늘려서 가져가세요.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퇴직금이라는 뭘까요? 예, 나의 마지막, 최소한의 보루, 마지막 보루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한 20년 정도 사업 운영하시다가 어디 다시 근로자로 들어가서 근무하실 대표님들은 확률상 많지가 않아요. 이제 저희가 앞에 내용에서 좀 살펴봤지만 뭐 부동산업으로 운영을 하셔서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셔서 굴리신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그것마저도 자금이 있어야 내가 마지막 보루로 이제 가지고 나온 자산이 있어야지 그 제2의 사업, 제3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퇴직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금은 퇴직금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에서 나오죠. 예, 보수는 매달 지급을 하는 거고 그것들의 일부가 쌓여서 퇴직금이라는 게 적립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이 보수는 어떻게 받아갈 수 있냐? 예, 보수는 보수계약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 특히 뭐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임원 같은 경우는 임원에 대한 보수계약서, 연봉제인지 호봉제인지도 채택을 해야 되고 그 보수계약서가 근간이 돼야지 이 보수라는 걸 책정을 해서 받아갈 수 있고 그 보수가 쌓여가지고 그것의 일부가 퇴직금이 된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 이제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다 서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할 수 있을 때 구비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보수계약서만 쓰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수계약서는 그냥 계약서의 형태인 하나일 뿐인 거고 그 위에, 그 상위에 어떤 정관이나 규정이나 주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완비가 되어 있어야지 보수계약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 지금 보수 뭐 많이 받아가고 있고 임원 퇴직금은 직전 3년치를 계산을 하니까 직전 3년부터 퇴직금 준비하면 된다. 뭐 그 규정이든 뭐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우리 계속 말씀드려요. 정관이랑 이런 보수계약서 이런 서류들은 나중에 이슈가 생겼을 때 뭘 보냐? 고정적, 일률적, 반복적. 너무 얘기해서 막 지겹죠? 근데 요것들을 봐요. 근데 퇴직금을 지급하는 직전 3년 그때부터 준비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직전 3년 혹은 1년, 2년 이 내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 고정 일률 반복적인 거에 대한 행태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어느 한 분의 퇴직을 위해서 이 정관을 바꾼다? 규정을 바꾼다? 이것들 자체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내가 1인 대표, 1인 주주일지라도 회사 상법 규정에 맞게 세무적으로 맞게 그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행을 지금 한 것뿐이에요. 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나의 퇴직을 위해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이 규정을 변경을 해가지고 나 혼자 적용을 받았다.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겠죠. 근데 이 규정 같은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를 막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사람한테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규정도 이제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대표님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나 뭐 몇 년 전에 컨설팅 받았고 우리 정관 다 변경되어 있어. 그래서 정관 열어보면 잘 되어 있는 정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잘 되어는 있는데 수정할 사항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들 하시는 얘기가 아니 그럼 당신들한테 컨설팅 또 받으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정관 변경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서류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2년, 3년이 됐을 때는 변경할지 말지 한 번 더 들춰갖고 열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법도 바뀌고 국세청이나 이런 조사관들이 보는 추세라는 것도 바뀌어요. 시각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열어서 전체 개정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고칠 때가 있는지는 한 번쯤 열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규정도 좀 다시 보셔야 되는데, 모 회사의 그 정관을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뭐 임원의 복리후생 등 뭐 이렇게 해서 규정이 몇 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총도 거치지 않고 임원 보수 규정도 없었어요. 근데 본문에는 이렇게 본인이 정해놓은 거예요. 의무사항으로. 근데 대표님은 이거 본인이 작성한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우리는 규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막상 뒤에 별첨으로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를 가져가면서 계약서나 주총을 열어보신 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등기 임원의 퇴직 시 주총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해 어쩌고 저쩌고,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은 거기에 따른 규정에 의해 뭐 지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본문에는 나와 있으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 의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수두룩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규정들을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붙여놓고 주총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 이 정관은 지금 어떤 정관이냐면 내가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있는, 예, 그런 정관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급 작성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그러면 좀 소급 작성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아예 그냥 다시 개정을 해서 지금 그 법이나 규정이나 아니면 추세에 맞게끔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변경하셔가지고 공증도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뭐 세무적인 거, 법무적인 거 검토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제 세무사님들이 보는 시각과 법무사님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가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요. 저희는 이제 컨설팅이라는 장기 컨설팅을 이제 염두를 해두고 방향을 잡기 때문에 법인 하나가 설립된다라는 의미는 저희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자, 법인을 설립을 하면 1차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매출이 제일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적인 부분들은 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예, 너무 이해되는 부분인데, 자,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대표님들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법인세 줄이려고 엄청 많이 달리세요. 예, 쫙쫙 끌어내리고 싶어서 비용도 많이 털고, 비용 뭐를 털 수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시고, 법인세가 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법인에서 개인 자금화하는 것들을 염두를 하시는데, 그것들도 법인에서 갖고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주체가 달라서 다 세금을 내고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절세를 시키는데 엄청 많은 노력을 하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거의 다 잘하시는데 뭘 못하시냐면 여기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이야기 하면서도 추구 전략, 엑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젊은 대표님들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청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시거나 매각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산이 됐든 상속 증여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거 다 추구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추구 전략에 대해서도 신경을 엄청 쓰셔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부족하세요. 근데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미처분 잉여금 그리고 퇴직금, 요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요거 두 개를 현재까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다. 근데 지금은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생각이 깨어가고 있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시지만, 여전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닥치면 그때 되면 다 알아서 될 거야, 자, 알아서 되는 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 세무조사 한번 맞아보시고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한번 크게 내셔본 대표님들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너무 잘 인지를 하고 계시고 스스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누가 있는지 이제 찾아보시기도 하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면 아유, 또 장사 속이네, 아유, 또 이제 뭐 많이 들은 얘기 또 한다, 지겹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까지 잘 되어 있어야 이제 저희가 안정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당연히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니 법인 설립돼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매출 내고 지금 세금 줄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까지 어떻게 고민해? 근데 결국은 그 세금이 이 청산이나 이제 상증에 대한 세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세금이거든요. 예, 제일 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준비를 안 하고 놓치고 간다? 닥쳐서 하게 된다? 그러면 타이밍을 대표님은 완전히 빠사삭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준비를 하실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하자. 지금 당장 급한 게 눈앞에 있더라도 그거는 그거대로 해나가시고 이렇게 장기 플랜들은 장기 플랜대로 준비를 해나가시는 그런 좀 게임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법인 설립부터 청산까지 여러 업무들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법인 설립 단계거든요. 그래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 주주를 어떻게 구성할지,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정관에는 어떤 내용들을 넣을지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서 튼튼하게 기초, 골조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대표님 앞으로는 이제 매출 내시는데 세금 줄이시는데 달려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제가 상법적인 얘기, 세법적인 내용들을 가미를 해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 얘기하네 하지 마시고 좀 주의 깊게 한번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주위에 이제 좋은 컨설턴트가 계시면 그분들이랑 잘 일하셔도 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세무사님들 계실 거니까 그 조력자의 역할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좋은 업무들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업무는 할 수 있을 때 하자.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자. 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표님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은 제가 상담 들어갔을 땐 전화가 어려우니까 뭐 문자나 메시지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